2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회의에서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래 최초로 3연임을 한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오쩌둥의 권력력 때문에 벌어진 비극에 휘말려 시골로 추방되었던 청년이 새로운 절대 권력자가 된 과정과 중국의 현대 정치사입니다.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쉬는 1926년 13살 때 공산주의 청년단에 가입, 1928년 공산주의 학생운동을 하다 투옥되고 감옥에서 공산당에 입당합니다. 공산당 간부가 된 시중쉬는 1933년부터 예난을 중심으로 게릴라 활동을 통해 해방구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국공내전 중인 1934년 마오쩌둥은 당 내부 권력 다툼에서 소련 유학파, 국제파에게 밀려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오가 속해 있던 공산당 주력은 장시성의 루이진이라는 곳에서 국민당군의 포위를 당해서 농성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식량은 떨어져가고 포위가 계속되면서 전멸의 위험이 다가오던 시점이었습니다. 1934년 10월 16일 홍군은 국민당의 포위가 약한 부분을 돌파해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이 훗날 공산당에서 신화가 된 도주작전인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약 8만 명 규모로 시작된 대장정은 국민당의 추격, 굶주림, 탈영 등으로 인해서 그 인원이 계속해서 줄어갑니다. 1935년 1월 쭈니에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마오쩌둥은 당 중앙을 거세게 비판합니다. 2달 동안 권력 다툼을 거쳐 저우원라이 등의 지지를 힘입은 마오는 다시 당권과 군권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오는 도망의 목표 지점을 예난으로 정하고 국민당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친 산길을 통해 예난까지 가는 계획을 세웁니다. 거의 1년이 걸린 기나긴 도망 끝에 1935년 10월에 마오가 이끄는 홍군은 예난에 도착합니다. 처음 출발한 8만 명 중에 끝까지 완주해서 도착한 사람의 숫자는 8천 명 미만이었죠. 처음 출발한 병력의 90%를 손실하고 거의 1년이 걸린 퇴각과 도주였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공산당의 승리였습니다. 국민당의 당초 목적이 공산당의 절멸이었지만 대장정을 통해서 공산당 지도부는 살아남았고 후위를 도모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마오쩌둥은 대장정을 통해 군사적 재능을 증명하였고 당의 실질적 권력자가 되어 군권과 당권을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당시의 시중쉬는 예난 해방구 지역 공산당 내부 권력 다툼에 밀려서 간첩으로 몰려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예난에 도착한 마오쩌둥은 시중쉬를 풀어줍니다. 마오쩌둥은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당의 군대이고 이 당의 군대를 총괄하는 자리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역대 중앙군사위 주석의 목록이고 당 총석이나 국가주석이 누가 되든 간에 실질적 권력의 대부분은 중앙군사위 주석이 쥐고 있습니다. 마오는 1936년 12월부터 시작해서 1976년 9월에 사망할 때까지 약 40년 동안 당의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당 중앙군사위가 없어진 몇 년 동안은 마오가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를 쥐고 있어서 토탈 40년 동안을 쥐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산주의식 권력 구조에서 공산당의 명목상 당의 최고 영도기관은 중앙위원회라는 상설기관인데 이 가운데 정치적 엘리트들을 뽑아서 정치국이라는 걸 만듭니다. 소련식 공산당 정치구조에서 정치국은 권력이 집중되는 곳이고 당과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중국의 특이점은 정치국에서 또 소수 인원을 한 번 더 추려서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소수 집단에게 한 번 더 권력을 더 집중시킨 점입니다. 북한에도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그 동네는 그런 것보다는 수령님이 누군지가 더 중요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제일 높은 자리인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상무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을 완전히 장악한 마오쩌둥은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모두 자신과 대장정을 함께했던 충실한 부하들로 채웠고 1인 지배체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마오가 권력을 잡고 있던 동안 실질적으로 정치국과 그 상무위원은 다 마오쩌둥이 지명하고 있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서 군을 장악한 마오쩌둥은 실질적으로 군과 당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에 제1차 역사결의라는 것을 채택해서 마오쩌둥 사상이 당의 지도 사상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정식 이름은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를 한 줄로 요약하면은 마오쩌둥 동지는 완전히 옳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상을 당의 지도 사상으로 채택한 이상 이제 마오의 생각에 반한다는 것은 당의 지도 사상에 반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1949년에 국공내전이 공산당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국민당을 대만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한 마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포합니다. 대장정 참여자들과 시중신 같은 초기 공산주의자들은 신중국의 개국공신으로서 특권 계층이 됩니다. 시중신은 국무원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으로 저우원라이 총리의 측근으로도 분류되고 국공내전 중에 인연으로 펑더화이 계열로도 분류되던 인물이었습니다. 시중신은 1953년 1월부터 국가의 헌법을 정하는 헌법초안위원으로서 펑더화이, 저우원라이, 유사오치 등과 함께 활동했고 마오쩌둥과 찍은 사진도 남아있는 상당히 인맥이 좋은 관료가 됩니다. 1953년 6월 15일 공산당 특권층이 모여 사는 베이징의 중난하이에서 시진핑은 태어났고 특권층 자식들이 다니는 베이하이 유치원, 베이징 81학교 같은 엘리트 금수저 학교들을 다니게 됩니다. 시진핑처럼 공산당 혁명 1세대의 자식들의 합어를 회자당이라고 합니다. 1958년부터 1962년 초까지 마오의 주도로 대약진 운동이 시작됩니다. 당시 농업국가였던 중국을 중공업화해서 7년 안에 영국을, 15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하는 거창한 계획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무리수인 정책들을 많이 밀어붙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토법고로와 제4의 운동 같은 정책을 무대뽀로 밀어붙이면서 대규모 식량 위기와 대기근을 불러온 운동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중국의 출생률과 사망률을 나타낸 그래프이고 여기서 갑자기 사망률이 튀어오르고 출산율이 격감하는 시기가 대약진 시기입니다. 이 시기 굶어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1,500만에서 5,500만 사이로 추정됩니다. 한편 건국 이래 승승장구하던 시중신은 1959년부터 1962년까지 공무원 부총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9살 되던 1962년 시중신은 필화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시중신은 게릴라 활동을 함께한 유즈단이라는 인물에 대한 소설의 검토를 맡았습니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 중 한 명이 반동인 바오강인데 마오쩌둥에 의해서 반당분자로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 안에 바오강이 미화되었다고 트집 잡힌 필화 사건으로 인해서 시중신은 실각하여 공직에서 숙청되었고 로양시 트랙터 공장의 책임자로 좌천당합니다. 대약진 운동 실패와 그에 따른 여파로 인해 마오의 정치적 권위는 추락했고 유사오치가 잠깐 부상합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없었던 마오쩌둥은 다시 한번 권력을 잡기 위해 1966년 문화대혁명을 시작합니다. 해서파완이라는 연극의 내용을 트집 잡고 홍위병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오는 조반유리, 즉 모든 반항과 반란에는 나름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말로 홍위병들을 선동했습니다. 마오에 낚인 청년들은 수많은 문화재를 파괴했고 교육 시스템을 붕괴시켰습니다. 마오는 문화대혁명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개인 숭배를 강화했고 자신을 마르크스, 레닌과 같은 반열에 둘 정도였습니다. 마오의 정치적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박해당했습니다. 마오의 정치적 목적에 조금이라도 방해된다고 여겨지면 정치국 상무위원들도 숙청당했습니다. 유사오치, 로루이칭, 덩샤오핑이 대표적으로 문화대혁명 시기에 숙청당한 정치국 상무위원들입니다. 시중신도 문화대혁명에 휩쓸려 펑더화이 파벌이라는 낙인과 필화 사건이 재부각되어 홍위병에게 끌려나와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시진핑의 어머니는 남편을 비판하도록 강요받았고 반당 인사 블랙리스트에 올랐죠. 시진핑은 특권층들이 다니던 좋은 중학교에 다니다가 쫓겨났습니다. 문화대혁명기의 시진핑은 반동의 자식이기 때문에 홍위병이 될 수도 없었고 홍위병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이 15살 되던 1968년 아버지 시중신은 반동이란 이유로 투옥되었으며 그 자식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시진핑의 이복 누나 시허핑은 홍위병의 박해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시진핑은 감금되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홍위병을 이용해 뮤사오치로 대표되는 당내 반대파들도 다 제거하고 다시 권력을 손에 잡은 마오는 슬슬 이용가치도 떨어지고 사회도 불안정하게 만드는 홍위병들을 치워버리고 싶었습니다. 마오는 1968년 7월 28일에 홍위병 운동의 지도자들을 불러들여 운동의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로부터 배워라 라는 거창한 명분을 달고 홍위병들을 시골로 내려보냈습니다. 이를 상산하양운동이라는 거창한 명칭으로 부르고 편하게 부를 때는 하방이라고 부릅니다. 1969년 16살 된 시진핑은 홍위병은 아니었지만 산시성의 양자허라고 하는 산골 마을로 하방을 당했습니다. 어차피 반동분자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베이징에서는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베이징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시골로 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양자에 내려온 시진핑은 토굴에 살면서 고된 육체노동을 하게 됩니다. 시진핑이 지대던 토굴은 시진핑이 권력을 잡고 나서 성역화되면서 관광명소가 됩니다. 당시 주민들은 도움될 만한 기술도 없으면서 음식과 주거에서 집만 든다고 생각해서 하방당한 청소년들을 그리 반기진 않았습니다. 양자어의 주민들도 산골에 온 시진핑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시진핑은 식량도 없어서 굶주리게 됩니다. 시골에서 몇 달을 버티던 시진핑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베이징으로 도주했지만 잡혀서 노동교화소에서 몇 달간 땅을 파는 강제노동을 하다가 다시 양자어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 이후로 시진핑은 시골 생활에 적응하고 지내게 됩니다. 총 7년을 시진핑은 산골 마을에 묻혀 살았습니다. 1971년 시진핑은 총 7번의 거절을 거쳐서 겨우겨우 공산주의 청년단에 가입할 수 있었고 1973년부터 계속해서 공산당에 입당을 신청했지만 9번 거절당하고 1974년 10번의 시도 끝에 겨우 허락받아 공산당에 가입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면 자신의 인생을 저렇게 꼬아버린 정치 세력에 대해서 원망이나 원한이 있을 게 분명한데 시진핑은 공산당에 부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마오가 점 찍은 후계자는 린비아오였습니다. 수많은 프로파간다 포스터와 영상에서 마오쩌둥 곁에 서서 후계자임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1년 마오쩌둥에 대한 쿠데타가 실패하고 소련으로 망명하던 비행기에서 의문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린비아오는 사망하게 됩니다. 마오는 린비아오를 반역자로 낙인찍고 비림 비공운동을 펼쳐서 린비아오를 격화시키고 그의 파벌을 숙청합니다. 1975년 5월 시중신은 석방되고 로양시에서 또 다른 한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시진핑은 아버지의 인맥발과 추천장으로 공농병 추천 청강생이란 제도를 통해서 무시험 전형으로 중국 최고 명문대학교인 징화대학교 화학공학과에 들어갑니다. 1976년 9월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문화대혁명이 끝납니다. 10월부터는 화고펑이 잠깐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때부터 덩샤오핑과 권력 다툼이 시작됩니다. 덩샤오핑은 1978년 11월부터 79년 1월까지 진행된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화고펑을 실력악시키고 집권합니다. 이후에도 화고펑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는 있었지만 실권 없는 꼭두각시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81년에 덩샤오핑에게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덩샤오핑은 89년까지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군림합니다. 당의 총서기직과 국가주석직을 맡지 않으면서도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는 쥐고 실권을 휘둘렀습니다. 1970년대 후반 공산당 원로들은 자식들을 상호 교육하거나 비서로 만드는 방법으로 자식들의 정치적 커리어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1979년 2월 시진핑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아버지 시중신의 부하였던 껑비아오의 비서로 82년까지 일하게 됩니다. 껑비아오는 정치국원이자 국무원 부총리 겸 중앙군사위원회 상무위원이자 비서장이었고 81년부터는 국방부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시진핑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국방부 장관의 비서로서 첫 사회
군대 생활을 시작하게 된 셈이죠. 껑비아오는 시진핑이 군 내부의 비밀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군적 취득을 도왔고, 시진핑은 79년 3월 중령계급으로 임관했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마오쩌둥이 말할 정도로 군을 중시하는 중국 공산당에서 시진핑의 군 경력은 나중에 큰 정치적 자산이 됩니다. 한편 마오쩌둥 사망 후에 혼란을 수습하는 데 성공한 덩샤오핑과 집권층은 마오쩌둥의 1인 지배 체제에 의해 벌어진 비극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마오쩌둥에 대한 개인 숭배를 해체하기 위하여 1981년 두 번째 역사 결의를 합니다. 이 역사 결의를 통해서 마오가 문화대혁명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두리뭉실하게나마 명시했고, 공적과 과실이 모두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당의 공식적 해석을 내립니다. 마오쩌둥 시대의 제1차 역사 결의에서 마오쩌둥 주석이 다 옳다라는 관점에서 2차 역사 결의에서는 한 30%는 잘못했다라고 관점을 바꾸지만 건국의 공적은 인정하는 타협안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은 1인 지배 체제가 다시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고안합니다. 1인 지배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파벌 간의 권력 배분을 안배합니다. 또한 헌법을 개정해 임기제와 정년제를 제도화합니다. 최고 지도자는 5년 임기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본인의 뒤를 이을 2명의 지도자를 미리 지정하고 그 다음 지도자들은 후임을 격대 지정하도록 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해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해도 덩샤오핑이 중요한 정책은 실질적으로 결정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오쩌둥 시대에 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덩샤오핑은 개혁 기반 정책을 통해서 중국 경제가 GDP 기준으로 세계 2위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냈습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 덩샤오핑은 권좌에서 물러났고 89년 6월부터 장쩌민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덩샤오핑이 설계한 집단지도 체제와 개혁 개방 정책은 덩샤오핑 이후 30년간 중국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진핑은 뭘 하고 있었냐 하면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공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시진핑은 열심히 일하는 겸손한 당 간부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지지자들을 모아갔습니다. 1982년 3월 허베이성 정딩현의 당 부서기, 84년에 정딩현 당서기로 승진했고 85년 6월에 푸젠성 샤먼시 부시장을 시작으로 17년간 푸젠성에 있으면서 푸젠성장까지 승진합니다. 1997년 9월 제15차 전국 대표대회에서는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 되었고 2002년 11월에 제16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승진하고 저장성의 서기가 됩니다. 2007년 3월 천양위 상하이시 당서기 비리 사건으로 혼란에 빠진 상하이시 당서기로 시진핑이 발탁되어 이 부패 사건의 뒷수습을 합니다. 상하이에서 쌓은 경력으로 장쩌민과 주종지의 파벌인 상하이방과 관계를 맺게 되어 태자당과 상하이방 모두의 연출을 닫게 되는 인물이 됩니다. 시진핑이 권력을 장악한 것은 장쩌민과 후진타오 사이의 권력 다툼에서 얻은 일종의 어부지리 성격도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생전에 자신의 후계자와 그 다음 후계자까지 정하고 사망했습니다. 상하이방에 장쩌민이 한번 하고 그 다음으로 공청단의 후진타오가 하라고 정하고 사망했죠. 하지만 장쩌민은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후임인 후진타오를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합니다. 2002년 11월 제16차 전국 대표회의부터 시작된 후진타오 정권의 정치국 상무위원 과반수를 장쩌민의 파벌인 상하이방으로 채워서 후진타오의 정치적 운신의 폭을 제한하려 했었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후임자 후진타오에게 바로 넘기지 않고 질질 끌면서 후진타오를 식물 지도자로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당 총서기는 2002년 11월 15일에 넘겼지만 장쩌민은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를 2004년
2007년 9월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결국 권력 다툼을 통해 후진타오가 겨우겨우 힘들게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를 차지합니다. 2006년 장쩌민이 후진타오의 차기 지도자로 밀고 있었던 상하이방의 후계자 상하이당 서기 천강위가 여러가지 비리 문제로 낙마합니다. 후진타오의 공청단이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하이방의 황태자를 습청한 것이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이죠. 어느 정도 부패했으면은 장쩌민이 대충 덮고 넘어갈 문제였지만 천강위의 부패는 장쩌민이 커버쳐주지 못할 정도로 큰 부패라서 결국 습청당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차기 지도자는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정치국 상무위원을 하면서 예비 지도자로 수업을 받는 시기를 거칩니다. 2007년 10월 제17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정해질 차기 지도자 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후진타오와 공청단은 차기 후계자로 리커창을 밀고 있었고 장쩌민과 상하이방은 무슨 일이 있어도 리커창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하이방도 공청단도 아니지만 상하이방과 관련 있는 태자당인 시진핑이 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시골에서 경력을 쌓은 권력 욕심도 없어 보이고 불회해 보이고 성실한 관리형 주석으로 보였던 시진핑이 차기 지도자로 낙점됩니다. 그리고 리커창은 총리가 된 것이죠. 물론 권력 욕심이 없다고 본 건 사람을 아주 잘못 본 겁니다. 2012년 11월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은 당의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되고 국가지휘로는 국가주석이 됩니다. 한때 쫓겨나서 산골의 토굴에 살던 청년이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된 겁니다. 임기 시작 당시 상무위원회 구성은 계파 간의 견제와 균형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부정부패 척결의 명분 아래 잠재적 경쟁자들을 습청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3명은 시차이허우, 고보슝, 저우융캉이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충격이 컸던 것은 저우융캉입니다. 1989년 이래로 정치국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깨지면서 잡혀 들어간 겁니다. 이 숙청 이후에 시진핑은 당과 군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패한 공무원들을 하리도 호랑이도 다 때려잡는다는 시진핑이지만 그 친척들이 과연 깨끗하냐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12년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진핑 친척들이 중국 내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자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보도되었고 2014년 ICIJ에 의하면 시진핑의 매형이 조세핀 한자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자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는 시진핑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는 당대회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 구성에서 슬슬 시진핑의 파벌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번째 임기의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설치해둔 1인 지배체제의 출현을 방지하는 정치적 장치를 해체하는 것에 몰두합니다.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장의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행동 방침으로 삼는다 라는 문구가 명기됩니다. 시진핑 사상이 당의 지도 이념이 된 것입니다. 2018년에는 중국 국가주석 3연임을 금지한 헌법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헌법에도 시진핑 사상을 집어넣으면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시진핑 사상이 당의 헌법인 당장과 국가헌법에 들어가고 이제 대중들에게도 이 시진핑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국가 역량을 쏟아붓습니다. 시진핑 사상은 교과서에도 들어가고 앱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학습할 것을 독려하고 책을 발간해서 대량으로 보급합니다. 지도자 얼굴이 상단에 박힌 책을 전 인민이 공부하라고 한 경우는 중국 역사에 유명한 게 한 개 더 있습니다. 바로 마오쩌둥 어록이죠. 2021년 11월 11일 중국 공산당은 세 번째 역사 결의를 채택합니다. 이제 장기 집권을 위한 준비는 마무리됩니다. 시진핑은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올라간 겁니다. 마오쩌둥은 신중국을 건국한 인물이고 덩샤오핑은 가난에 시달리던 나라를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인물인데 시진핑은 이 두 사람에 비해서 업적이 약간은 모자라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2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의 3년임이 선언됩니다. 마오쩌둥 시기를 경험하고 최고 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덩샤오핑이 설계한 집단지도 체제와 10년 임기 제한이 완벽히 무력화됩니다. 정치국 상무위원 7자리 전체를 시진핑의 부하들인 시자진으로 다 채우면서 완벽한 봉제를 가져가게 됩니다. 정치적 사상이 시진핑과 다른 계파는 모두 상무위원회에서 밀려났습니다. 시진핑의 집권 기간 동안 중국 내부는 완벽한 통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은 사상의 다양성을 잃었고 경직화된 중국 정치는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마오쩌둥의 재림이 될지 아니면 그저 권력의 욕심을 부렸던 공산당 지도자가 될지는 앞으로의 역사가 답을 주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